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묻습니다. 자, 이 기역을 보시면은 이 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이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하권 또는 지중권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하권의 이 개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에 속하죠.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인데,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 포함되면 지표권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표권에 포함이 되는 것. 그래서 기역은 틀린 지문.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이 부동성이라는 특성,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의 속성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준부동산은 물권의 변동을 등기나 등록의 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 등을 포함하죠. 등기, 등록, 포인트죠. 맞는 지문. 자,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을 달리하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 방법을 달리하고,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부동산은 형식적 우리나라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을 결합한 개념은 복합 개념이 아니라, 하여튼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세 용어가 나오면요,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 네, 복합 개념. 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죠? 기역과 미음이 틀렸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관론에 들어갈 토지 용어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묻는 거죠. 자, 기역을 보시면은 우리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우리가 구별이 되는 것으로서 항상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자, 이 지문이 뜨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획지라고 하죠. 획지. 획지의 개념. 자, 획지는 우리가 경제적 개념이다.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이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 바로 획지의 개념. 그래서 기역, 획지죠. 두 번째, 택지지역, 농지적, 임지적, 내 동그라미 칠까요? 내에서 세부 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예를 들어서 택지지역 내에서 우리가 주택지역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토지, 이런 토지를 이행지라고 해요. 그 내가 들어가면 꼭 뭐가 나온다? 이행지다. 이행지. 이행지는 하여튼 세분된 지역 내, 이 내라는 용어가 이행지에 꼭 들어가죠.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이행지의 개념.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이 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전답, 임야 등이 지반이 절토되면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하죠? 포락지인데, 이 포락지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죠. 그리고 이용 실익도
없는 토지가 바로 토락지가 됩니다. 토락지.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죠. 자, 토지 용어에 관련된 내용 우선 한번 살펴보시고, 자, 다음은 우리가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3번 문제는 이 다음 내용에 모두 관련된 토지 특성을 묻죠.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 우선 여기서 키워드를 잡아야 되고, 이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킨다. 토지 이용에서의 이행지에서의 이해, 후보지에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 자, 부동산 가격은 그 이용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것. 뭐에 관련된 용어냐면 용도의 다양성이죠.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 특성. 그래서 우리는 용도의 전환, 경합, 병존도 가능하고 항상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되죠.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되고, 또 주어진 부지에 어떠한 용도가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적지론의 근거도 되고,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의 개념이죠.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항상 우리 무슨 수요? 유효 수요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수요는 항상 우리 유효 수요를 의미하는데,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도 있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있다.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 둘 다 갖춘 게 요거죠. 경제적 어떻게 돼요? 능력이 뒷받침된 이 지불 능력을 갖춘 게 유효 수요입니다. 자, 2번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요당이 변한다. 2번 지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는데 이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여기서 이만큼 증가하죠. 수요 곡선의 이렇게 이동으로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 2번 맞고, 3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자,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자, 주택 상승,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의 법칙. 자,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를 해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면은 주택을 지을 땅, 주택을 지을 땅인 주거용지의 공급도 뭐 한다?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을 한다. 뭐인 경우죠? 이거 보완제인 경우. 보완제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 주택 공급과 주거용지 공급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보완제인 경우. 3번 정답. 주거용지 공급 감소가 증가한다. 자, 네 번째.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이 대체제라고 가정한다. 자, 대체제일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한다.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이번은 무슨 법칙? 수의 법칙. 수의 법칙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를 하고, 오피스텔 수요, 대체는 반대로 가죠? 오피스텔
수요는 뭐죠? 증가. 이렇게 대체제일 때는 화살표가 아파트 오피스텔 수요가 반대로 됩니다.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피스텔 가격도 뭐한다? 상승한다.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한다. 그래서 맨 끝에 또 상승이 포인트죠. 맞는 지문. 5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탄력적 밑줄 이것도 한 4번 출제를 했던 지문이죠.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제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대체제가 출현하니까 대체제가 없을 때에 비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밑줄. 이거 뭐죠?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죠. 자,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뭐죠? 공급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묻는데 이것이 탄력적이면 1보다 크죠. 자, 1보다 클 때 탄력적이죠. 탄력적일 때는 공급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 맞는 지문. 맨 끝에 더 크다가 포인트.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러면 뭐죠? 탄력적. 자, 이렇게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는 탄력적이다. 탄력적일 때 이렇게 완만하다. 수요 곡선이 완만을 하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은 탄력적인데, 자, 이때 이 가격과 이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된다? 총수입이 된다. 이때 가격,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를 해요. 이때 요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면적은 빚금치 면적보다 뭐하다? 작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뭐한다? 감소한다. 탄력적일 때 맨 끝에 감소가 포인트.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져요.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뭐다? 탄력적. 단기는 어떻게 돼요? 단기는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에는 뭐다? 비탄력적이 되고 장기로 가면은 공급량이 뭐다? 많아져요. 그래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장기로 갈수록 뭐가 돼? 탄력적이 된다.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 된다. 자, 5번 수익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은 수평선.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공급이 뭐 한다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평선일 때는요. 수평선일 때는 우리가 균형 가격은 불변. 예?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 5번 정답.
균형 가격 하락하니까 틀린 지문. 자, 6번.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주어졌죠. 아파트 가격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1.5로 주어졌다. 아파트 수요의 빌라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자, 이 빌라,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상품이 두 개 있으면은 교차 탄력성인데 요 값이 2.0인 경우,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10% 인상을 하면서도 아파트 수요량을, 자, 밑줄은 이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게 포인트.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수요 법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을 뭐한다? 감소한다. 첫 번째,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 10에 1.5를 곱했더니 15% 뭐한다? 감소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파트 수요량은, 결론은 변화가 없죠.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자,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려니까 여기서 15% 줄어든 만큼 여기서 15% 뭐 늘어야 돼. 줄어든 만큼 증가를 해야 수요량은 종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변화가 없다. 2.0는 뭐 교차 탄력성이 이 경우에는 서로 0보다 크면 대체제. 대체제는요, 이제 플러스죠. 0보다 크려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야 돼. 그래서 빌라 가격은 상승을 해야 된다. 얼마만큼? 빌라 가격은 2분의 얼마? 15%. 7.5%만큼 뭐 해야 된다?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정답. 자, 우선 또 이렇게 두 개의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를 하나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원래 뭐 탄력성과 이 균형 가격 결정은 계산 문제가 출제 또 가능성이 높죠. 자, 7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 자, QD. 자, QD1은 900 마이너스 P로 주어졌고, QX는 이 P다. 이 P. 예? 자, 이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P 꼴은 900 마이너스 요거죠. 수요는 이런 형태의 수요 곡선. Q는 공급은 요거. 이런 형태에서 요게 바로 최초의 뭐다? 균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소득의 증가로 수요 함수가 뭘로 변했다? QD2인데 1200-P로 변했다. 900에서 1200으로 뭐 300 증가했죠. 수요가 뭐 한 경우? 증가한 경우. 그럼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 경우에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그림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항상 뭐죠? 최초의 균형. 자, 최초의 균형인데, 여러분, 균형이 나오면은 항상, 균형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보다 같다. 균형이 나오면요, 항상, 여러분, 수요량과 공급량은 갖다 놓고 계산을 해야 돼. 수요량과 공급량은 갖다 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최초의 균형이니까 수요량은 얼마? 최초 900 마이너스 P. 공급은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3P는 900에 대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눠줬더니 균형 가격은 여기 300이 돼요. 300이 되고 요걸 우리가
공급 여기에 대입시켜주면은 이 P 자리에 대입시켜주면 600이 돼요. 여기 균형 거래량은 600. 자, 그러면은 이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을 보면은 수요량은 얼마? 1200 마이너스 P. 공급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 3P는 1200에 대해서 양변을 또 3으로 나눠주면 얼마? 400. 그럼 8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 400, 800이 돼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얼마? 100만큼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얼마? 200만큼 뭐 한다? 증가를 했지. 그래서 요걸 찾아라. 네, 정답은 얼마? 1번 정답. 1번 정답. 자, 뭐 여러분이 전형적인 또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거미집 이론에 대한 얘기죠. 자, 다음은 거미집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모형 형태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작다. 요거죠. 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우리가 공급보다 작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그림을 그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큰 탄력적. 그림을 보면 이런 형태.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는 뭐죠? 발산형이다. 발산형. 자, 기역은 발산형인데 뭐죠? 우리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죠. 이때는 발산, 공탄발, 발산형. 기역은 발산형. 그리고 두 번째 니은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작다. 여러분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작다. 그럼 그림은 요거. 이 그림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균형으로 뭐 접근해 들어간 무슨 형태? 수렴형. 자, 요거는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수탄수, 수렴형 형태가 된다. 수렴형 형태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기역은 발산형, 니은은 뭐죠? 수렴형, 발산형, 수렴형. 3번 정답. 말을 이렇게 우리 그림으로 하면 쉽게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효율적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은 것은 부동산 상품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부동산에 있어서 경제적, 법적 성질이 다르면 상품의 성격도 달라진다. 뭐에 의해서? 개별성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고. 자, 2번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서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서 대체 가능성이 낮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동산 상품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다.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의 가능성이 뭐다? 낮다라는 거. 그래서 맞는 질문. 자,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부증성 등의 특성에 의해서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뭐다? 높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번, 3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지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지문 보시면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은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 요거 많이 출제되는 개념인데 4번 정답. 자, 매매 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해서 황금성이 낮죠. 자, 가격이 비싸요.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 매매 기간에 있어서의 장기성, 즉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뭐다? 곤란하다. 매매 기간의 장기성, 단기 거래가 곤란하죠. 즉 이 말은 뭐예요? 매수자는 구매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황금성의 곤란을 가져오죠. 그래서 맨 끝에 낮다가 또 포인트. 4번 정답. 자, 10번.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2개 있다. 다음 자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우리가 이용객 수가 얼마냐? 자, 대형 할인점 A. 대형 할인점 A에 뭐를 구해야 된다? 먼저 시장 점유율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항상 여러분이 허프 모형이 나오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다? 시장 점유율. 분모는 전체에서 내 점포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얼마? 우리는 거기 공간 마찰계 수는 얼마? 2. 이게 포인트죠. 공간 마찰계 수가 2일 때 중력 모형을 적용합니다. 자, 공간 마찰계 수가 2일 때 우리는 중력 모형을 적용을 해서 매장 면적에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매장 면적 5,000평에 A는 비례하고 거리 1km, 거리 제곱에 반비례. B는 매장 면적 2만 평에 비례하고 거리 2km, 거리 제곱에 반비례. 더해주면 전체에서 구하고자 하는 A는 매장 면적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럼 얼마죠? 이게 5,000. 여기도 5,000이고 2만을 4로 나누면 또 얼마? 5,000. 그러면 만분의 5,00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50. 자, A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은 50%다. 이용객 수는 거기에 몇 명? 우리 10만 명. 자, 10만 명의 몇 프로만? 70%. 10만 명에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제약 조건. 70%만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이게 제약 조건이 있어. 그럼 7만 명의 몇 프로가 A 할인점을 이용한다? 50%를 이용했더니 3만 5천 명이 정답.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입지와 도시 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버제스의 동심원설에 의하면은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질병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아져요. 가까워질수록 밑줄 긋고 또 적어지는 밑줄,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아진다. 자, 1925년에 나타난 최초의 실증적인 분석 모형으로서 이 미국의 어디를 대상? 시카고를 대상으로 하죠. 기억 맞는지만. 니은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인 크기. 두 중심지인 크기인 뭐에 비례? 인구. 두 중심지인 크기인 인구에 뭐한다? 비례를 해요. 또
그 거리 제곱,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의 반비례. 비례와 반비례가 또 어떻게 돼요? 바뀌었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한다. 여러분 하여튼 거리 제곱은요, 하여튼 반비례예요. 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무슨 모형? 우리는 중력 모형. 또 레일리는요, 또 최초의 이론이잖아요. 상권 분석 모형의 최초의 이론. 니은도 틀린 지문. 니은은 또 29회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이론은. 자, 이 니은 지문요, 25회, 29회 최근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허프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는 시간거리, 여러분 요 거리 개념, 요게 시간거리, 또 뭐 실측거리, 실제 측정한 거리, 또 요거 매장 면적은 매장 규모죠. 요 매장 규모, 매장 면적과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소비함으로써는 만족,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했다. 누구의 뭐요? 허프. 맞는 지문. 자, 네 번째, 호이트에 의하면은 고소득층, 고의 동그라미. 우리는 호이트는 저소득층 출제를 안 해. 왜? 고급 주택지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나오지. 그래서 고소득층이 죽어지는 홍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적은 지역, 또 호수나 강변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그리고 개활지나 구릉지대, 저명인사 거주지 등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지역에 형성된다. 맞는 지문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디귿, 니을이 맞네요. 4번 정답. 자,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발생한다는 뭐를? 차액지대를 주장을 했죠. 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죠. 항상 뭐의 차이? 우리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인 생산성의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 2번 헨리 조지는 지대는 자연적인 기회, 자연으로 주어진 물건이거든요. 자연적 기회를 이용하는 반대급부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지대로 받다. 자연물을 이용한 대가다는 얘기죠. 맞는 지문. 헨리 조지의 얘기죠. 자, 알프레드 마샤는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영구적이라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 기계, 기구 등에 귀속되는 소득을 뭘로? 준지대로 보는 거죠.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정답. 튀넨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의 동그라미,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예?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또 뭐라고 하죠? 우리는 위치.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튀넨. 자, 알론소는 작년에 나왔죠. 입찰 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동하면서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밑줄, 여기 포인트죠.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 등의 지대 곡선을 연결했다. 자, 올해도 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요거죠. 자, 지대인데 우리가 A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B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C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인데 이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교외로 멀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거 얼마?
여기서는 뭐 A산업, 여기서는 B산업, 여기는 C산업에 배분되죠. 그래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입찰, 지대곡선. 우하향하고 있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자, 13번 용도, 지역, 지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의 목적이다. 부의 동그라미. 예? 지역, 지구조를 실시하는 목적이죠. 자, 2번 용도, 지역, 지구조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여러분 말 그대로 이 계획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 계획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실현시켜준다. 실현시켜주는 수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 지구조는 뭐가 있다?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자, 2번 맞고 3번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 우리가 채택할 수 있죠. 여러분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뭐죠? 지역지구제. 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지구제라는 거.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 중농림지역은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이다. 여러분 중농림지역은 없어요. 여기에 국토기본법 도입되면서 폐지됐어. 과거엔 있었지. 중농림지역이 없어지면서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관리지역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자,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 공동주택, 이게 포인트죠. 자, 공동주택 중심의 또 뭐죠? 양호한 우리가 주거 환경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 포인트. 요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그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를 중심?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공동주택 중심은 전용, 중층주택을 중심하면 일반 제2종. 그래서 여기는 뭐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죠? 위에는 제2종 전용 주거지역, 밑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정답은 틀린 거 4번 정답. 자, 13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잠시 쉬고 14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